안 사귀 맞나? 잡아라. 요 신장에 오줌의 생성 과정이 있다. 오줌의 생성 과정이 있는데 자,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야. 네프론. 네프론이 양쪽 신장에 100만 개씩 있어. 너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장이 있잖아. 망가지지. 그러면 하나만 작동해도 그래도 괜찮아. 두 개 중에서. 근데 만약에 신장이 두 개 다 망가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노폐물을 못 걸러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인공투석기를 하고 있어. 이 혈액을 갖다가 뽑아내. 하고 기계에서 돌려가지고 노폐물을 걸러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 과정이 한 2~3시간 걸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2번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지. 갖고 신장이 20밖에 없어. 근데 그게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네프론에서 네프론이 신장을 콩팥으로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갖고 옛날에는 사구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톨이라고 그래. 옛날에 사구체라고 했는데 톨이로 바뀌었어. 그리고 톨이하고 보호문 주머니 세녀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모식도를 그려보면 토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보호문 주머니가 이 토리를 감싸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보호문 주머니는 또 세뇨관하고 연결되어 있다. 세뇨관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이 세뇨관을 둘러싼 게 뭐야? 아이씨. 세뇨관을 둘러싼 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야, 세연아, 선생님이 뭐라 했어?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야. 근데 다른 기관들은 들어오는 게 동맥이야. 반대로 돼. 갖고 여기가 콩팥 동맥으로 들어와. 그러면 콩팥 동맥하고 콩팥 여기 나가는 게 이제 콩팥 정맥이겠지. 그러면 요소의 농도는 누가 높니? 이런 거 시험 문제가 있는 거야. 요소의 농도는 누가 높아? 그렇지. 걸러지기 전이니까. 갖고 여기서 걸러져가지고 오줌을 통해서 요소는 나가니까 여기 콩팥 정맥은 요소 농도가 낮단 말이야.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그리고 자, 첫 번째 토리는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있어. 근데 넓은 콩팥 동맥이다가 넓은 길이다가 모세혈관이 뭉쳐된 토리를 지나지. 그러면 혈압이 높아져. 엄청 높아져. 그러면서 토리에서 보호문 주머니로 뭐가 일어난다? 첫 번째, 여과가 일어나는 거야. 걸러지는 거야. 근데 분자량이 큰 거는 못 통과하고 분자량이 작은 건 통과해. 그러면 이때 여과되는 게 토리에서 보호문 주머니로 여과되는 게 혈장 성분 중에는 물,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 등이 여과되고 혈구와 분자의 크기가 큰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는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는 통과한다고?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통과해. 근데 혈구나 단백질은 여과 못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호문 주머니고 보호문 주머니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 세뇨관하고 연결돼 있어. 이 세뇨관을 둘러싼 게 이게 뭐다? 세나 모세혈관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나냐? 뭐가 일어나? 제흡수가 일어나. 야, 나간 것 중에 보호문 주머니로 걸러진 것 중에서
야,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은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돼. 물과 무기염료는 필요한 만큼. 근데 거의 90% 이상 제흡수돼. 필요한 거는 제흡수돼. 근데 아직까지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들은 다시 세뇨관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갖고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야 돼. 이걸 분비라고 해. 분비는 뭐가 되는 거야? 노폐물이라든지 여과가 되지 않고 제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이 일어나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제흡수되고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 일부가 이동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노폐물을 오줌을 통해서 배설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46페이지, 47페이지 풀었어? 안 풀었어? 8페이지랑 안 풀었어? 잘 들어봐.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한번 풀어봐. 갖고 이거 중요하니까 풀어야 돼. 맛있죠? 안 먹어? 괜찮아? 배고파. 난 배고프다. 빨리 이따가 집에 가고 먹어야지. 세연아,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모르는 게 쪽팔린 게 아니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쪽팔린 거야. 세연이가 조금만 적극성을 띠면 좋을 것 같아. 모르는 거 물어보고 바로바로 물어보고 니하고 나하고 티키타카가 돼야지. 올 테지.
요소로 정하는데요. 그렇지.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로 바뀌어. 암모니아는 근데 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간에 가갖고 해독작용이 있어 요소로 합성되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자, 보자. 46페이지에 1번에 가, 폐, 호흡계, 나, 간, 소화계, 다, 콩팥, 배설계. 야, A하고 C는 뭐니? A가 폐 뭐니? 폐 뭐냐 저기 폐 그렇지. 폐로 들어가니까 폐동맥이지. 걔가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A가 폐정맥이지. 이해됐어? 이게 심장에서 이게 우심실에서 나와가지고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가. 갖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니구나. 잘못됐다. 아, 반대구나. A가 뭐다? 정맥이다. 아니, 동맥이다. 응? C가 뭐야? 폐정맥이야.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나와가지고 폐동맥을 통해서 폐에 가가지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정맥혈에서 동맥혈로 돼. 그러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박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C가 폐정맥이다. 그러면 A, C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적고 혈액이 더 이산화탄소 적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누구니? C지. 이해됐지? 그리고 3번에 1번이
텃밭가리에서 모셀관, 2번 기억이 뭐 산소, 그 다음에 니은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 3번에 암모니아. 이해됐지? 그 다음 4번에 1번에 00X0X. 틀린 거 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스몰 a하고 스몰 b는, 야, 단백질은 뭐가 나온다 했어? 암모니아가 나오지. b가, 스몰 b가 단백질이지. 촌, CHON, S까지 포함시켜는. 응? 그리고 스몰 a가 지방이지. 스몰 a가 지방이고 b가 단백질이지. 그리고 a가 이산화탄소, b가 물, 그 다음에 c가 뭐니? 요소, 그 다음에 3번에 탄소, 그 다음에 기억이 기체, 니은이 액체, 그리고 3번이 간, 그 다음 질소 암모니아, 그 다음에 5번에 00X00,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 다는 배설계지. 그 다음 기억은 폐고, 니은은 콩팥, 디귿은 간이야. 그리고 그리고 2번에 기억이 나, 니은이 다, 디귿이 가. 그 다음 3번에 영양소 되지 않는다, 된다,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가 틀렸어? 3번에 2번, 3번이요? 2번이요. 2번 B가 뭐냐? 여기서 B는 뭐냐? 어디 나왔냐? B가 물질 B. 야, 물질 A는 영양소지. 근데 소화기에서 물질 B가 나오지. 소화 흡수되지 않는 찌꺼기야. 이건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어떻게 돼? 배출이 되지. 따라서 B는 작은 창자에 흡수가 안 돼가지고 대장으로 간 거지. 큰 창자로 간 거지. 하고 똥으로 배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큰 창자에서는 뭐만 흡수하니? 수분만 흡수해. 영양소는 안 흡수해. 영양소는 마지막에 누구에서? 작은 창자의 융털에 의해서 흡수가 되지. 그리고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찌꺼기는 큰 창자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뭐만 흡수하는 거야? 수분만 흡수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4번에 0xxx0 0xxx0 이해됐지? 또 4번 틀렸어? 오줌에는 당연히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오줌을 통해서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53페이지까지 숙제다. 하면 돼. 그 다음 보자. 물질대사와 건강 보자. 자, 요새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요새는 대사성 질환이 더 무서워. 왜? 몸에 자기가 식생활이라든지 습관을 갖다가 운동이라든지 그걸 관리 못해가지고 걸리는 병이야. 이게 대사성 질환이. 대사성 질환 봐. 자, 오라. 대사성 질환이 뭐냐? 뭐가 이상이 생기는 거야?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야.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야. 물질 대사가 뭐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지. 크게 동화하고 이하가 있지. 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양하고 이게 물질 대사가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 그러지. 에너지 대사는 이렇게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되는 양이 있어. 이렇게 흡수하는 양하고
에너지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있는데 에너지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똑같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상적인 거야. 근데 에너지 섭취량이 많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소모량보다 그 영양분이 쌓이면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거지. 여기 오른쪽에 봐. 자, 봐봐. 에너지 대사의 균형 봐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그러면 얘는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지. 그러면 영양 부족이 되면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지. 그러니까 봐봐. 세연아, 네가 단식을 하지. 안 먹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갖다 쓴다? 그렇지. 탄수화물.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갖다 써.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다 썼어. 그러면 뭘 갖다 쓴다? 지방을 갖다 써. 그러다 보니까 피하 지방을 써버리니까 살이 쪽 빠져. 그 다음에 이제 뭘 갖다 써? 지방 갖다 쓰면. 그렇지. 단백질을 갖다 쓰는 순간 우리 몸은 망가져버려. 뭐냐면 각 기관이 있잖아. 단백질로 돼 있어. 각 기관이 파괴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 그래갖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탄수화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뭘 분해해?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소,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다. 왜? 면역 단백질 중에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 그걸 갖다가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면역을 담당하는데 얘가 없어지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지. 이해됐어? 그리고 영양 균형은 뭐냐? 섭취량하고 에너지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하고 같은 거야. 에너지 대사가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이렇게 영양 과다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거야. 그러면 남은 에너지가 뭘로 저장돼? 그렇지. 피하 지방으로 저장되지. 그러다 보니까 체중 증가, 비만, 대사성 질환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은 영양 과다 때문에 걸리는 거야. 많이 처먹으면 운동 안 하면 걸리는 거야. 그럼 보자. 대사성 질환은 우리 몸에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유전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 운동 부족. 그 다음 흡연, 음주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한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봐봐. 유전적 요인으로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나 호르몬 등의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 비유전적인 원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운동 부족, 흡연, 음주와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대사성 질환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도 있고 비유전적 요인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그것도 있지만 생활 식습관이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엄청나게 자기 몸 관리해갖고 이번에 바디 프로필을 찍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요새 사사건건 식단 관리해라고 엄청나게 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식단 관리는 이 사람은 뭐냐면 아침 저녁은 있잖아. 바나나 1개, 달걀 2개, 아침은 그렇게 먹고 저녁은 뭐 먹냐냐? 나뭐 정신도 식단 관리해가지고 닭가슴살이라든지 야채 있잖아. 그런 거 먹어. 내가 요새는 스트레스 받아.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갖다가 또 관리하려니까. 근데 그렇게 먹어주면 괜찮아.
근데 봐봐 먹기 힘들어서 탈이지. 그 다음 대사성 질환의 종류가 있다. 종류가 있어요. 대사성 질환의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얘는 질병에 걸린 병원균에 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야. 근데 첫 번째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은 봐라. 혈압이 정상인보다 높은 만성질환이다.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질환이야. 갖고 원인이나 합병증은 뭐야? 유전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 특히나 뇌혈관이 가늘잖아. 그래갖고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 콩팥 기능의 저하의 원인이 된다. 그래갖고 옆에 봐. 고혈압은 성인 기준 수축기 혈압이 130mm 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mm 이상인 경우야. 이해됐지? 수축기가 135, 이완시가 85 이상. 옆에 나왔어. 그리고 당뇨병이 왜 무서운 줄 아냐? 세종대왕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냐? 종기 있지. 종기가 요만큼 났대. 그리고 당뇨병이 심했대. 그래가지고 당뇨병이 왜 심했냐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육식을 좋아했대. 육식하고 술을 좋아했대. 그러다 보니까 육식 때문에 당뇨병이 걸려갖고 돌아가신 거야. 문헌에도 나와 있어. 당뇨병이 뭐냐? 혈당량이 정상인보다 높아. 상태가 지속되면서 너무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오줌을 통해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줌을 자주 누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체중이 감소한다.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당뇨병에는 제1형 당뇨가 있어. 제2형 당뇨가 있어.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적게 나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자체가 적게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와. 정상적으로. 근데 표적기관에 가고 얘가 작용을 못해버리는 거야. 표적기관 갖고. 표적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야. 표적세포에 갖고 작용을 못해버리는 거야. 작용을 못하는 거야. 결국에 혈당량이 둘 다 높은 차로 유지되는 거야. 이해됐어? 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량을 못 낮추지. 그러니까 혈액 속에 혈당량이 높겠지. 근데 제2형 당뇨는 뭐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와. 근데 거기가 갖고 표적세포가 갖고 이 혈당량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걔가 표적세포에서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심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시력 상실, 합병증이 발생하고 아니면 조직이 괴사해버려. 갖고 팔다리를 잘라야 될 경우가 있어. 이렇게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있어. 망막이 당뇨병 때문에 파괴가 돼가지고 시력 상실이. 이렇게 당뇨병은 왜 무섭냐면 이 자체는 별로 안 무서워. 근데 합병증을 너무 많이 유발해. 다른 병하고 같이 걸리게 만든단 말이야. 이해됐어? 하고 옆에 봐라. 당뇨병은 8시간 이후 금식 후 검사한 혈당 수치가 100mg per
D리터 이상인 경우야.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어. 고지혈증은 뭐냐? 높을 고초에다가 지방의 질이 혈액 속에 지질의 농도가 높은 거야. 이해됐어? 세연이는 아픈 데 없지? 선생님은 옛날에 한번 지대로 아파본 게 뭐냐면, 내가 아파본 것 중에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요로결석이었어. 뭐냐면 이 콩팥에서 돌이 떨어지는 거야. 돌이 떨어져갖고 오줌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갖고 여기 신장 있잖아. 거기에 오줌관 있잖아. 거기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줌관 있잖아 자체가 이게 돌덩어리니까 이게 못 빠져나와. 오줌관을 통해서. 갖고 오줌관을 갖다 때려버리니까 이제 오줌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갖고 등 뒤에 있거든. 여기 있거든. 근데 병원 가야지 그래갖고 병원 갈라 했는데 일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갈라 했는데 일요일날 너무 아픈 거야.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콕콕 찌른 거야. 갖고 새벽 6시에 이제 응급실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응급실 가려 했는데 내가 너무 땀 많이 흘리고 막 깨지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없다 하고 샤워를 하고 그 아픈 와중에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만 와 너무 아프니까 응급실에 레지던트 인턴이 오더니 어디가 아프세요? 야 이씨 나는 내 병을 안 갔거든. 내가 찾아봤거든 인터넷에. 요로결석이라고 씨. 내가 욕이 나오고 너무 아프니까. 갖고 그때 진통제 맞고 다음날 가갖고 이제 병원 가갖고 검사하니까 의사가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전생에 스님이었어요? 왜요? 요로결석이 있는데 담석도 있대. 돌이 많대. 그래갖고 사리같이 돌이 많더래. 그래갖고 선생님 췌장 있잖아. 그걸 갖다 담석도 제거해야 돼요? 아니요. 담석은 염증만 안 생기면 그대로 놔둬도 된대. 그래갖고 충격파 세선술을 하고 있어. 야, 이 초음파를 갖다가 집중해갖고 이 돌을 깨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 맞기 전에 있잖아. 이만한 진통제를 줘. 맞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집중해갖고 쏴버린다. 근데 그 기사가 그런 거야. 1단계부터 2단계, 5단계까지 있대. 1단계 진통제 맞았는데도 진통제 맞으니까 1단계, 2단계는 안 느껴져. 3단계부터 찌릿찌릿 진통제를 맞아도 막 4단계, 5단계는 찌릿찌릿해. 갖고 노래방도 아니고 서비스를 자기가 잘해준대. 갖고 5분을 더 쪼여주는 거야. 졸라 아파 죽겠는데. 갖고 딱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뭐 한 줄 아냐? 막 뛰래. 계속 10분간 뛰래. 이게 나오게 오줌을 통해서 나오게 뛰래. 갖고 오줌을 보러갔더니 완전 피오줌이 나와. 피가 나오는 거야. 거의 오줌. 와, 그거 진짜 아프더라. 그거는 내가 응급실 갔는데 옆에 아줌마가 있었어. 아줌마도 요로결 쓰고 왔어.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는 진짜 무슨 병 때문에 오셨어요? 요로결석이라니까. 저도 요로결석 때문에 왔다고. 이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진짜. 요로결석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파. 근데 봐라. 근데 고지혈증이 있어.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야. 이게 지질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있어.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혈액 속에 높은 거야. 봐라. 고지혈증은 고지질 혈증인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중성지방의 정상인보다 많이 존재하는 거야. 봐봐.
지질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어.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도 동물의 세포막이나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성분이야. 지방 성분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나 약물,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래갖고 얘가 동맥을 갖다가 동맥에 쌓여. 그러면 원래 동맥이 두껍고 탄력적이어야 되거든. 동맥이 딱딱해져. 그리고 동맥에 구멍이 작아져. 이게 막으니까. 동맥이 쌓이니까. 그래갖고 혈관 파일 같은 거,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관 파일 같은 거 생길 수 있어. 그래갖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동맥경화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면서 동맥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탄력이 없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거.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야.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야. 이것도 딱딱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방간이 있어. 지방간. 네 번째 지방간이 있어. 지방간은 뭐냐?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거야. 야, 뭐라 했어? 간에서는 야, 포도당을 갖다가 뭘로 합성시켜? 글라이코젠으로 합성시키지. 또는 이게 인슐린이 나오면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해가지고 혈당량을 낮춰. 당인 놈을 당이 아닌 걸로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혈당량이 낮아졌어. 그러면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꿔? 포도당으로 바꿔. 당이 아닌 놈을 당으로 바꿔갖고 혈당량을 높인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지. 그러면 간에 지방으로 축적이 돼버려. 먹은 게 너무 많아. 혈당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뭘로 바꿔버리냐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간 때문에 피곤해. 피로가, 무기업류,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유전적 요인이나 음주나 비만 등의 환경 요인에서 발생하고 비만, 당뇨병과 연관성이 높고 만성 감염, 간경변은 간이 굽고 오므라들어서 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너 통풍이라고 들어봤어? 통풍은 뭐냐면 요산이 몸에 쌓여.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막 너무 아프고 통증을 느낀 거야. 그래갖고 통풍이라는 거야. 바람이 불었는데 통증을 느낀다는 거야. 이것도 엄청 아픈 거야. 통풍도. 봐봐. 통풍은 요산이 단백질 분해 산물인 요소로도 단백질이 만들어지지만 요산으로도 만들어져. 그래서 이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요산의 대사 이상으로 혈액 내 요산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발생한다. 심하면 관절 변형이나 심장 또는 콩팥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도 이해됐지? 그래서 봐라. 옆에 보충자료에 나왔어. 봐봐. 고지혈증은 12시간 이상 금식 후 검사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의 수치가 150mg/dL 이상이거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자는 40mg/dL, 여자는 50mg/dL 이하인 경우, 비만은 체지방에 과도하게 쌓인 상태로 대사성 질환을 갖다가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왜? 비만되면 이제 그 혈액 속에 지방이 쌓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이게 유발되지. 봐라. 밑에 봐봐. 동맥경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 동맥경화는 언제 나타난다 했어? 같이. 그렇지. 고지혈증이지. 고지혈증이 진행되면 콜레스테롤 등이
동맥 안쪽에 벽에 쌓여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혈관벽에 탄력이 떨어지는 등 혈관벽이 탄력이 떨어지는 게 동맥경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혈관벽이 그냥 이 콜레스테롤이 안 쌓여 있으면 혈액 흐름이 원활하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혈액 흐름이 약해지고 심하면 멈추기도 한다.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이나 뇌에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이상 지질혈증이 있다. 이상 지질혈증은 혈액 속에 지질 성분의 비율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고지혈증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질환이다. 이렇게 고지혈증이 더 심하게 걸리면 이상 지질혈증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 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고 HDL 고밀도 지방 단백질 HDL 콜레 수치가 낮은 상태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LDL 저밀도 지방 단백질을 LDL 콜레스테롤을 다른 조직으로 운반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게 HDL은 좋은 거야. LDL이 안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 고지혈증에서 봐봐. 봐봐 여기 고지혈증에서 12시간을 금식하지. 검사하는데 중성지방의 수치가 150mg per dl 이상일 경우 고지혈증이야.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이 40mg이나 여성은 50mg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 콜레스테롤 종류가 두 개가 있어. HDL하고 LDL이 있어. 근데 누가 좋은 거야? LD. 아니, HDL이 좋은 거야. HDL이 좋은 거야. 봐봐. 고밀도 얘가 뭐냐면 지방 단백질이야. 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고 봐. HDL은 낮은 상태야. HDL이 많으면 고지혈증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고지혈증은 뭐라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거나 HDL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이게 HDL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야 LDL 저밀도의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성지방의 수치가 낮아져 버려. 이렇게 HDL은 좋은 거다. LDL이 안 좋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고지혈증은 어떻게 된다고? 세연아?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거나 HDL의 수치가 낮으면 고지혈증이야. 이해됐어? 누가 좋은 거라고? HDL. 그렇지. 봐라. 뭐라고 하냐면 그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다른 조직으로 운반하여 심혈관 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준다잖아. 야, 동맥경화는 누가 일으킨다고? LDL이 일으켜. 근데 이걸 갖다 다른 조직으로 심장에서 다른 조직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거야. 얘는.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보면 55페이지 대사성 질환의 예방은 대사성 질환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편식이나 과식을 하지 않고 열량이 높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를 줄인다. 그래서 선생님도 요새는 탄산음료 좋아했다가 누가 탄산음료를 못 먹게 해.
제로 콜라만 먹으래 나한테. 갖고 요새는 탄수화물 안 먹어 잘.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그 다음 봐봐. 자, 대사증후군은 한 사람에게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다.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의 발생 확률이 높으며 암의 발생하고도 관계가 높다. 밑에 풀어봐. 그리고 시작. 다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쉬어. 이해됐어? 너 배운 거? 보자 이제. 자, 생태계의 구조입니다. 생태계 구조는 자, 제일 먼저 개체, 군지,
생태계의 관계를 볼게. 자, 숲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어. 사슴 한 마리는 뭐라 그래? 개체라 그래. 개체라 그래. 즉, 개체는 뭐냐? 혼자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개체라 그래. 근데 숲에 사슴 한 마리만 사는 게 아니야. 자, 꼭 밑줄 그어야 돼. 일정 지역에 사는 사슴의 개체 무리를 갖다가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그래. 야, 만약에 다른 곳에 살고 있어. 그러면 다른 개체군의 무리야. 개체군이야. 개체군이란 건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되는데 일정 지역 내에 서식하는 같은 종의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물이야. 자, 같은 종이라도 다른 지역에 서식하면 다른 개체군이야. 그리고 근데 숲에 사슴무리만 사니? 아니지. 뭐 늑대무리도 있고 여우무리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뭐 토끼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무리도 있어. 이렇게 일정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해. 그리고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또는 비생물적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생태계라고 해.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과 또는 비생물적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생태계라고 해. 이해됐지? 그리고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개체군이 모이면 또 군집,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비생물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은 살아가는 체계를 뭐라고 한다고? 생태계라고 해. 그러면 옆에 보자. 생태계의 종류는 연못처럼 좁은 범위부터 산림이나 사막처럼 넓은 범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어항, 공원과 같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생태계도 있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봐. 이제 뭐가 있냐? 세연이한테 그거 갖고 오는 거 까먹었다. 또 시험지.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죠. 다음 주 화요일날 내가 문자 보낼게. 세연아, 여행 가면 너는 나도 선생님도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 가면 뭐가 좋아? 가면 야 2박 3일이야? 토요일 나갔다가 언제 오나? 일요일 날 1박 2일. 1박 2일이야? 일요일 날 수업 다 빠지겠네? 네. 월요일 날 하고? 네. 월요일 날도 빠지겠네? 너 늦게 올 거 아니야? 월요일 날 하려고 했으면 안 됐네?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요. 아침에. 그래? 그럼 보자. 자, 일요일 날 나도 그러면 수업이 빨리 끝나네? 네가 마지막이니까. 보자. 보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크게 뭐가 있다? 구성 요소는 두 개가 있어.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 근데 첫 번째 봐봐. 생물 요소는 뭐가 있냐? 살아있는 생명체지. 갖고 생물 요소는 알아? 생태계 내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야. 그 역할에 따라 뭘로 나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네. 그 생태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생물 요소라고 그래.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 근데 여기서 생산자는 봐라.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일명 뭐라 그래? 독립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 하고 생산자는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생물로서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광합성을 하는 거야. 갖고 뭐가 있어? 식물이나 조류가 있단 말이야. 조류가 뭐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미역, 다시마,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그런 것들이야. 파래 같은 거. 그리고 조류는 물속에 생활하는 원생생물로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하는 미역, 김, 다시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가 있어.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 갖고 생산자가 양분을 갖다가 만든 걸 갖다가 섭취해가지고 양분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종속영양생물이라고 그러네. 종속영양생물인데 뭐가 있냐? 얘는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여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유기물을 얻는다.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는데 보통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사는 놈은 1차 소비자예요. 그 다음 육식동물이 2차나 3차예요. 봐봐. 초식동물에는 사슴, 토끼, 코끼리가 있고 육식동물은 여우, 사자, 사람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해자가 있어. 분해자도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자 종속영양생물이야. 근데 봐봐,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생물로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고 분해한 무기물을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뭐가 있어? 보곰새, 버섯 특히나 버섯 식물 아니야. 분해자다. 버섯, 세균, 곰팡이가 있어. 분해자 같은 경우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생물로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분해한 무기물을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 이렇게 돼. 생산자는 주기만 준다. 분해자한테. 분해자는 소비자한테. 그리고 또 분해자는 받기만 받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고 유기물을 얻어. 또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갖다가 분해자가 분해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나 물질을 얻는 거야. 그리고 다시 무기물로 되돌아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이제 생물 요소 말고 비생물 요소가 있다. 비생물 요소가 있는데, 자 봐봐. 비생물 요소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환경으로서 환경. 비생물 요소는 환경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지. 가지고 생물계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활 터전을 제공한다. 근데 이때 알아. 이 생물하고 비생물이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가 뭘 하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 근데 봐라.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보면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봐봐. 생태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근데 봐. 자, 이때 비생물 요소는 뭐가 있어? 환경이니까 빛, 온도, 물, 공기, 토양들입니다. 그리고 생물 요소는 뭐가 있어? 자, 생산자, 소비자, 보내자가 있어. 지그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근데 이때 옛날에는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생물이 비생물 요소가 옛날에는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래? 옛날에는 작용이라고 했어. 그리고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했어.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생물 요소끼리 영향을 주는 건지 골라라는 게 시험에 나와. 봐봐. 첫 번째,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봐봐. 느티나무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한다.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햇빛이 느티나무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빛의 세기에 따라 또 식물의 잎의 두께가 다르다. 이것도 빛이 식물한테 영향 주는 거니까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 주는 거지. 그리고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 2번은 야,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식물이 토양한테 영향을 주는 거. 지렁이가 흙속을 파헤치면서 이동하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지렁이가 토양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3번은 생물 요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붉은 여우가 붕어를 잡아먹고 늑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 이거 1, 2, 3번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생물 요소끼리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자연 생태계에서 물질은 돌고 돈다 그래. 순환한다 그래. 근데 에너지는 앞으로 어떤다? 순환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 버려. 물질은 세연아 뭐라고? 순환하고 에너지는 뭐라고? 흘러간다. 밑에 풀어봐. 60페이지.
다 했어? 자, 1번에 개척운, 2번에 분지, 3번에 생산자, 4번에 비생물 요소, 그 다음에 1번에 00x0, x0x, 그 다음에 2번에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됐죠? 자, 봐라. 그럼 봐라. 70페이지 봐봐. 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주는 영향이 있다. 그래갖고 뭐가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지. 근데 비생물 요소에는 자, 근데 빛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자,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어. 빛은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빛은 빛의 세기, 그 다음 1조 시간, 빛이 비추는 시간, 빛의 파장도 영향을 줘. 그 다음 1조 시간 영향을 준다. 자, 봐봐. 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 빛은 봐봐. 한 식물에서 강한 빛을 받은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가지고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넓고 얇다. 봐봐. 뭐냐면 빛이 많이 비추는 곳은 잎은 한 나무에서도 잎의 두께가 틀려. 두께가 틀려. 뭐냐면 빛의 세기를 많이 받는 놈은 울타리 조직이라고 있어. 책상 조직이라고 해. 얘가 이렇게 엽록체가 있는 조직이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야. 근데 울타리 조직이 제일 많아. 그러다 보니까 빛이 센 곳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갖고 잎이 두꺼워. 근데 약한 빛이 있는 곳은 잎은 어떻게 돼? 울타리 조직이 발달 안 하다 보니까 얇아. 근데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잎이 얇고 넓어.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파장이 있어. 파장이 있는데 빨주노초파남볼은 봐봐. 빛은 가시광선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가시광선은 무슨 색으로 보여? 흰색, 무색으로 보이지. 얘는 빨주노초파남볼 빛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 보라색 계열은, 파란색 계열은 진동수가 커가지고 투과력이 좋아. 그러니까 깊이까지 들어가. 근데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길어가지고 진동수가 작아가지고 투과력이 안 좋아. 그러면 자, 빛을 갖다가 이제 빨간색은 어떻게 되니?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는 거야. 파란색 빛은 파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검은색은 왜 검게 보여? 다 흡수해 보니까 반사되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흰색은 뭘로 보이는 거야? 모든 색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깊이 들어가는 파란색 빛을 갖다가 잘 흡수하는 놈이 누구냐? 홍조류가 잘 흡수해. 홍조류가 잘 흡수해. 그래서 홍조류가 뭐 있냐면 김이라든지 우뭇가사리가 있어. 김도 원래는 빨간색이야. 근데 말리면 검은색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제일 위에는 녹조류가 빨간색 빛을 잘 흡수해. 파래 같은 게 잘 흡수해. 그래갖고 파장에 따라 바다의 얕은 곳은 광합성에 적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살고,
바다의 깊은 곳은 광합성의 청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산다. 빛의 파장이 또 영향 준다.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청색광은 진동수가 커가지고 투과력이 좋아.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근데 적색광은 진동수가 작아갖고 투과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얕게까지만 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깊은 곳에는 청색광을 주로 흡수하는 홍조류가 살아. 그리고 얕은 곳은 적색광을 흡수하는 녹조류가 살아. 그리고 갈조류는 가운데 살겠지. 그 다음 일조량이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조량이. 그리고 또 빛의 세기가 소나무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꾀꼬리나 닭은 조류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알을 낳고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한다. 왜? 이 일조 시간이 해가 미치는 시간이 성호르몬에 영향을 준대. 동물이나 식물에. 그래가지고 이 생식의 주기가 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이게 비생물 환경이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자, 온도는 또 봐봐. 자, 온대 지방에 사는 화렵수는 가을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 봐봐. 온대 지방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그러면 이제 봄, 여름에는 누가 활려요? 그래. 엽록소 A, B, C가 광합성을 해갖고 녹색을 갖다가 나타내게 해. 근데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지. 그러면 엽록소 A, B, C가 작용을 못해. 카로틴이나 크산토필이라는 색소가 작용을 해. 그러면 카로틴이나 크산토필은 노란색하고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려버려. 갖고 낙엽이 지는 거야. 이것도 다 뭐 때문이야? 온도 때문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추운 지방에는 사는 포유류는 몸의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야,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하고는 생김새가 좀 틀려. 북극여우는 몸의 말단부가 귀 같은 게 적어. 왜?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몸집이 커. 왜? 피하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막여우는 더운 데 사니까 열 방출량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말단부 귀가 커. 그리고 얘는 피하 지방이 없으니까 몸이 날씬해. 이해됐어? 이것도 온도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 순두라순으로 포함된다.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차이 때문에. 그리고 개구리와 뱀은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 겨울잠을 잔다. 자, 개구리하고 뱀은 자, 얘도 겨울잠을 자지만 곰도 잔다. 근데 이제 개구리나 뱀은 변온 동물이야. 온도가 변하지. 그러면 몸의 온도도 변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정온동물이야. 포유류는 정온동물이야. 곰도 정온동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변해도 우리 몸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36.5도로. 근데 이 변온동물은 추워지지. 겨울이 되지. 그러면 아예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자는 거야. 근데 곰은 왜 겨울잠을 자냐? 먹이가 없어지니까 에너지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거든요. 이해됐어? 이것도 다 온도 때문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수온은 돌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 물이 또 영향을 주는 게 물이 부족한 거는 건생식물은 뿌리나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물을 잘 흡수하고 저장하기 위해. 즉 선인장은 사막에 살잖아. 선인장이나 알로에는 저수 조직이 발달했어. 그리고 물에 사는 불의옥점이나 옥점은 통기 조직이 발달해갖고 입자 위에 공기 주머니가 발달해갖고 물 위에 뜨지.
그리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옥수수 성장이 저해되고 공기가 영향을 주는 게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혈액 속에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수가 어떻다? 많으니까 거기서 적응한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공기 중에 산소는 고라니, 민들레와 같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지구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되며 토양은 무기염류, 공기, 수분과 같은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봐라. 자, 숲이 우거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어지며 토양의 수분 증발량이 감소한다.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토양 속에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고 지유류에 의해서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되고 버섯과 세균이 사체나 배설물을 갖다가 포함한 유기물을 갖다가 분해하여 토양 속에 무기물량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 생물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근데 같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있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 같은 개체군은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무리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서 이동한다. 그리고 개체군 내에서 각 개체가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 이건 뭐냐면, 자 봐라.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여러 종의 새가 서식지를 나누어서 사는 거, 또 스라소니가 눈신토끼를 잡아먹는 거. 그 다음 보자 이제. 개체,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을 봤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 생태계 내에서 물질의 순환과 뭘 볼 거야? 에너지 흐름을 보자. 첫 번째, 물질은 순환한다. 생태계 내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보자. 첫 번째, 뭐가 있어? 생태계에서 물질의 이동과 자 봐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 봐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 보자. 응? 한번 봐봐. 자, 말했지 선생님이. 세연아,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뭐 한다고? 도르고 돌아. 순환한다고 그래.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 버려. 다시 안 돌아와. 순환 안 해. 그러면 봐봐. 물질의 이동은 봐라. 자, 봐라. 그러면 물질의 이동은 어떻게 돼? 자, 물질의 이동은 봐라.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뭘 보여줬냐? 비생물 환경이 있지. 분해져 있어. 생산자 있어. 소비자 있어. 이거는 노란색은 물질의 이동이다. 물질의 이동이야. 그럼 봐. 아까 전에 자, 물질이 생산자가 물과 이산화탄소, 비생물의 환경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용해갖고 뭘 받아? 뭘 받아? 생산자가 식물이 뭘 받아? 태양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이게 태양이지. 자, 비생물 환경에서 얻은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갖고 빛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뭘 만들어? 유기물인 포도당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전해져? 소비자한테 전해져. 그래서 소비자가 유기물을 갖다가 얻는다. 그러고 나서 또, 자, 이 생산자는 또, 분해자는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가지고 이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무기물로 분해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질은 돌고 순환하잖아. 근데 이걸 봐. 에너지의 흐름 보자. 그럼 여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에너지 흐름이야. 자, 생산자한테 에너지가 갔어. 그리고 이게 소비자, 분해자로 간다는 거야. 즉, 분해자는, 자,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무기물로 만들어갖고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생활에 필요한. 근데 대신 얘들은 이걸 열에너지로 방출해버려. 전부 다 호흡에 의해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다 방출해버려. 그러면 에너지는 순환하니 안 하니 바깥으로 흘러나가. 생태계 밖으로 흘러나가. 이해됐지? 자, 봐. 중요하다.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한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며 분해자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으며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순환한다. 이거 과정 봐라. 잘 보고. 에너지는 봐라. 에너지 이동은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며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열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즉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자, 분해자가 없다면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태계에서 분해자가 사라지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되지 않아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멈추게 된다. 그 결과 사체나 배설물이 쌓이고 광합성에 필요한 무기양물을 얻기 어려워 생산자가 유기물 생산량이 줄어든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질과 에너지를 얻지 못해 생태계의 모든 생물 요소가 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생태계 유지가 하기가 어렵고 모든 생태계 구성 요소는 생태계 유지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물질의 순환을 보자. 물질의 순환을 보자. 첫 번째 탄소 순환이 있는데 탄소도 순환한다. 생태계 내에서. 그러면 봐봐. 물질의 순환에서 자, 생명체의 구성 원소 중 탄소와 질소는 비생물 환경에서 생물로 유입된 후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다가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가 생물과 비생물 사이를 순환한다. 자, 봐봐. 탄소는 존재 형태가 틀려. 각 개에 따라 봐라. 기권에서는 뭘로 존재하니?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으로 존재해. 그 다음 수권에서는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으로 존재해. 이렇게 물에 녹아갖고 봐봐. 이게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그러면 탄산이 돼. 그리고 이게 이온화되면 탄산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이 돼. 그리고 탄산수소이온이 또 이온화돼. 그러면 수소이온하고 탄산이온으로 되면서 물속에는 이렇게
탄산이 탄산수 이온이나 탄산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 다음 뭐가 있냐 또 직권에는 뭘로 존재한다? 석회암, 탄산칼슘으로 존재해. 또는 화석연료로 존재해. 탄소가. 그리고 생물권에는 뭐 유기물로 존재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이해됐지? 그리고 이때 탄소는 순환하는데 탄소는 봐라. 첫 번째 옆에 나와있지 이거 전체 형태. 그러면 봐봐.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 있거나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생산자가에 흡수된 후 광합성이 이용되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전환된다. 그리고 유기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유기물이라는 게 뭐야? 탄소를 포함하고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무기물은 뭐야? 탄소를 포함 안 하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근데 자, 첫 번째 봐라. 1번은 그림에서 1번은 봐라. 자, 1번이 뭐냐? 광합성이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으로 합성된 후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로 전환되어 생산자의 체내 저장되거나 호흡에 이용된다. 2번이 뭐냐? 2번이 뭐였냐? 그러네. 생산자에서 저장된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소비자의 체내에 저장되거나 호흡에 이용되고 3번은 봐라. 호흡인데 유기물 중 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흡 과정에 의해서 분해되고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4번이 뭐냐? 이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낙엽에 포함된 유기물은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5번은 뭐냐? 생물의 사체 중 분해되지 않는 일부 유기물은 땅속이나 호수, 해저 등에 오랜 기간 퇴적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로 변하고 이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로 들어간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온실효과가 유발되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 탄소는 생물적 요소하고 비생물적 요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환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보자. 온실효과는 뭐야? 지구의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하면서 지표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거.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등의 농도가 증가하여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하면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고 생물이 멸종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바다 달팽이의 석회질 껍데기가 녹고 개체수가 감소한다. 즉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먹이 자원인 바다 달팽이의 감소는 먹이 사슬을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즉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바닷물에 많이 녹아갖고 해양이 산성화돼. 그러면 이제 석회질 껍질을 갖고 있는 놈들이 석회질이 안 생겨. 그러면서 그 개체수가 줄어. 그러면 이게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해됐어?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아까 심에 한 10분인 거 왔으니까 여기까지 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오늘? 괜찮아? 여기는 좀 쉬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있잖아. 그건 어려워. 이때 방향구가 D가 하면 방향구가 엄청 어려워. 그때는 설명 자세히 해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바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클리닉도 안 오네? 그러면 목요일 날 와. 아니 화요일 날 와. 그때 화요일 날 오면서 1시간이라도 빨리 와. 5시라도 와. 너 4시에 끝난다면서. 네. 너는 못 와. 네. 5시에 오세요. 그럼 돼요? 그래 가. 집으로 가?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